네,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격했습니다.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시리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 학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격을 개시했다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 6번 정도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뭐 피해라든지 이런 그 폭격에 대한 아직까지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저와 같은 그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항공기에 의해서 폭격을 하고 나면은 이 군사용어로 해서 이제 폭격 피해 판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 폭격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폭격한 지역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인데 그와 같은 폭격 피해 판정을 야간 공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고 빠르면은 오늘 저녁, 늦으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쯤에 아마 폭격에 대한 피해 여부가 조금 더 밝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이 기자회견하는 걸로 봐서는 이번 그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아주 그 군사 목표로 상당히 제한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목적은 이제 소위 폭격을 하면서 군사 공격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또 국제법과 국제 여론 막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를 생산했거나 저장하고 있거나 연구와에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시리아의 직접적인 군사 목표 그것도 화학 무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그런 시설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그리고 가급적 민간인 피해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군사 목표 선정에 고려사항이 들어갔고 그거와 함께는 이제 혹시 이 폭격을 하고 나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게끔 만약에 주더라도 최소화 주게끔 하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군사 목표 선정과 폭격에 대한 고려 사항을 가지고 미국과 동맹국인 이제 프랑스, 영국이 같이 합동 공격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리아에 대한 이번 공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1차적으로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시리아 정부는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러시아도 화학무기 사용의 증거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장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화학무기가 사용된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규범을 분명히 위반한 것은 확실하니까 응징이 필요한 것이고 이 응징 과정에서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사실 한번 그 4월 달에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식으로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런 공습을 이룬 것이죠. 지금 뭐 3군데가 주로 타겟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민간인 피해는 그 지금 시리아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한 3명 정도라고 지금 일단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시간 정도 되면 미 백악관에서 아마 미국 측 정부 측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굉장히 제한된 그런 공격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시리아 사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여러 명의 행위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목표는 분명하게 이제 미국에서 밝힌 것처럼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금지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이 좀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나서게 된 건 화학무기 때문인데 어쨌든 시리아에서는 좀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정황상도 지금 시리아가 과연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뭐 대통령도 얘기했고 백악관도 확인했고 국무부도 확인을 했고요. 또 시리아 내에서는 여러 정보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를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정보 조직이 있었고 저는 특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적대국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는 갖고 있고 확신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매티스 장관과 덤포드 합참의장이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지난 7일 날 반군 장악 지역에서 소위 공격의 주체라고 포함되는 고려되고 있는 그 시리아 정부 측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고 그 화학무기를 분석해 보니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성분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는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화학무기로 인해서 100여 명의 피해가 받고 그다음에 한 75명 가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전부 뭐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민간인 아주 전혀 이 어떤 그 군사적인 목표와 관계없는 그런 순수한 민간인이 피해가 봤다는 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사드가 사실은 지금 시리아 내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결정적인 패착을 했다고 보고 이것이 오히려 미국이 지금 철수하려는 판에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공분을 일으켰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이제 그 명분을 갖다가 좀 더 정당화시키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이제 결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결의안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아마 그 공격하기 직전까지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뜻을 같이 하는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를 같이 힘을 규합을 해서 공격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열면서 좀 결의안 채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러시아의 반대로 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상황들이 미국의 좀 군사행동까지 감행한데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공격을 하기 전에 이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을 시사하는 그런 트윗을 날렸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통해서도 뭐 스마트 폭탄이 지금 곧 날아간다. 러시아도 대비를 해야 된다. 하면 이런 유의 이제 얘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시리아와 러시아가 특히 강력히 반발을 오히려 했는데 러시아의 반발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오히려 조금 촉진시킨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격이 러시아와 미국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 목표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화학무기 시설만 공격을 하였고 가급적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나 러시아의 피해가 최소화하게끔 모든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차원에서도 이제 시리아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 러시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뭐 두 나라가 직접 어떤 현재 상황에서 다시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과 관련돼서 참 안타까운 게 시리아 내전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 내전은 아닙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나온 것처럼 이미 뭐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심지어는 IS라는 테러 조직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국제전의 그런 양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엔에서 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재 결의안을 유엔 이제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12번, 11번이죠. 이번까지 11번. 이번에 이제 통과가 안 돼서 12번인데요. 12번을 시도를 했는데 단 하나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제재 결의안을 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학무기의 사용을 규탄하고 또한 화학무기를 사용한 그런 누가 사용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사기구를 만들자라고 그런 이제 결의안을 상정을 했고요. 반면에 러시아도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러시아 결의안은 뭐였냐면은 그 화학무기 감시기구에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단을
파견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화학 무기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예. 화학 무기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 무기가 진짜 사용됐나?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계속 사용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러시아도 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는 사용이 됐으면 과연 누가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것을 확인하자라는 결의안이었고 예. 반면에 그 러시아에서 낸 것은 누가 사용했는지가 안 포함된 결의안이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양측의 결의안이 다 부결이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결의안이 부결이 됐으니까 그다음 수순으로 분명히 사용했다. 증거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응징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거듭된 어떤 결의안 채택 무산이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런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히틀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미국과 러시아 간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전면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일단 뭐 우리 장 시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명확한 이번에 공격의 목표와 한계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공격으로 끝난다. 다만 바샤르 알 아사드 지금 시리아의 독재자죠. 계속 만약 화학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다시 공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다만 지금 전반적인 미러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미러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계속해서 뭐 크리미아 반도 합병한 이후에 또 군사적인 그런 도전이 되고 있고 러시아도 사실 지금 제재 대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러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반대로 러시아가 이것에 대해서 군사적인 응징을 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이제 세 곳을 공습을 했고 그 시설을 공습을 할 때 미국이 가장 그 우려를 하고 조심했던 것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건데 예. 혹시라도 러시아가 지금 그 시리아 안에서 약 100개의 전투기가 있고 다 그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 기지를 공습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러시아의 그런 뭐 인명 피해가 나타난다면은 조금 더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뭐 전면전으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여 만에 다시 응징한 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위 말해서 반군에 대한 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우선 그 아사드 정권이 결정적인 패착을 아까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4월 7일 날 화학무기 공격이 이제 그 반군 장악 지역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 그 공교롭게도 작년 4월 7일입니다. 미국이 방금 말씀하신 토마호크 공격을 한 그 59발을 예. 날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했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을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4월 7일 날 또다시 화학 공격을 민간인에게 그것도 예. 감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 이후에도 사실은 이 세계적인 여론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예. 어떤 인류 뭐 이런 그 명분론적으로 볼 때 사실은 스스로 그 공격을 자초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공격은 뭐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예. 이제 한 가지 과거 정부하고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2013년도에 더 많은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사드 네. 정권이. 그때 보도된 것만 해도 1,300명 가까이 피해를 받았다고 그랬고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예.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것은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실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예.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약속을 하고 공해상에서 화학무기를 꺼내서 폐기하는 막 그런 일련의 조치는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작년 금년에 공격한 걸로 봐서는 국제적으로는 약속을 하였고 실제는
적당량의 화학 무기는 내부적인 곳에 숨겨놨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아사드 정권이 적어도 이런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자국민을 죽이는 이런 행동은 우선 스스로가 공격을 자초한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 상당히 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8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군이 거의 승리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번 미국 공격으로 좀 전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군이 약 그 전체 영토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이 그 시리아에 7억 달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에 개입하지 않고 철수하겠다. 다른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른바 이제 시리아 사태인데 거기에서 뭐 지금 현재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 그를 지원하는 이란과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귀착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다만 이게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미국이 분명하게 그런 화학 무기에 대한 응징을 하고는 있지만 시리아 사태를 전체로 보고 있다면은 화학 무기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그런 시리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부분이죠. 3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550만 명 이상의 그런 이재민이 난민이 발생을 해서 전 유럽을 이른바 난민 사태로 몰아넣는 그런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시작의 시점을 보면은 바샤르 알 아사드가 2대째 이제 그런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리아의 문제의 원론,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가 시도한다면은 결국 그런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거기에 새로운 민주적인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가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습도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자국민을 사용해서 그런 엄청난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전으로 참 어린이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빨리 내전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내전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지금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전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복잡한 내전의 양상을 띄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2011년부터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이제 반군이 생겼고 시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수파인 시아파 정권이 다수파인 수니파를 갖다가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가 이제 이 적극적으로 알 아사드 정권을 도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반군을 도왔던 것은 수니파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같이 사실은 반군을 갖다가 지원한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거의 지금 내전이 마무리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알 아사드 정권이 오히려 스스로 지금 무리수를 둬서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촉진을 했는데 막 그렇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 내전의 어떤 급격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반군이 오히려 조금 더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군이 결정적으로 다시 그 어떤 역전을 하거나 전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공격을 단행을 했지만 5월 말 6월 초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좀 시기적으로 북미 회담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것이 뭐 사실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그 말라라고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중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가 시리아를 공격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답지 못하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때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들이 이른바 대통령답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레지덴셜하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시리아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것을 결단력 있게 응징을 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크레딧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벌어진 상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번에 그 다시 한번 이런 재발이 난 것도 완벽히 막지 못한 거였고 예. 더 이제 큰 문제는 시리아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결국 거기에서 일종의 발을 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것이 어떤 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을 때 사실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북한과 또한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압력이 됐었거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해서 시도했던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압박을 하다 안 되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슨이 그런 어떤 훈련 확실한 그런 교훈이 됐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영향을 박 교수님 말씀에 이제 한 말씀만 보태고 싶으면은 박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정해진 미북 회담에 큰 영향을 이것이 뭐 회담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또는 회담을 안 하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시리아가 북한과의 이 커넥션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시리아에게 화학무기를 갖다가 제공을 하였고 그 화학무기를 제공한 이런 걸로 사실은 이번에 사용을 한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 타임즈에서 밝히고 있는 소위 시리아 북한의 커넥션은 유엔 안보리에 이제 북한 제재위원회가 있고 그 제재위원회에서 그 한 8명의 연구가들이 쭉 그 이 시리아 문제 그다음 북한 문제를 검토하다가 시리아 북한의 커넥션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2016, 17년간에 한 50여 톤의 화학 무기가 시리아로 갔다. 또는 약 한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약 한 40번 정도의 선박이 이 금수 물품을 싣고 시리아로 갔다. 또는 시리아 지역에서 북한 기술자가 쉽게 발견이 되었다, 식별이 되었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아주 그 빼도 박도 못할 정황 증거가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북 회담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북한도 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화학 무기가 약 2,500톤에서 5,000톤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시리아가 지금 갖고 있는 화학 무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한 1,000톤 가까이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던 것이 무려 3배에서 한 5배 정도 더 많은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작년에 2월 달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 김정남이를 갖다가 살해한 것도 화학 무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에도 사실은 이런 그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화학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다고 하는 WMD라는 차원에서 핵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그리고 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에게도 이런 이 시리아에 대한 어떤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런 메시지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